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프린트 10페이지 5번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과 미국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134, 135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 잘 봐가지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번에서 1번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의 배경과 전개에서 3번 라틴 아메리크라고 되어 있죠? 고쳐주세요. 오타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변화. 자, 먼저 1번 배경에서는요. 이 라틴 아메리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로 스페인의 그런 식민지였었던 곳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 포르투갈하고 같이 협상하는 과정 중에서 브라질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이 장악을 했었지만은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들은 전부 다 스페인이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라틴 아메리카에 바로 혁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 첫 번째 여기 보이다시피 미국 혁명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혁명의 영향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독립에 대한 그런 희망을 꿈꾸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오게 됐었어요. 자, 그렇게 돼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이 운동이 벌어졌던 것이 바로 이제 IT서부터 그 독립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IT를 보도록 할게요. IT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새도 계속해서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계속해서 지금 현재 화산 폭발하고 막 이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난민들이 있는 곳이었었고요.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바로 투생 리베르티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원래는 이 IT 지역에는 이 프랑스의 그런 식민지였던 곳이 있었거든요. 서인도 제도 중에서 가장 큰 섬 중에 하나였었던 곳에서 한 반 정도 해당되는 곳이 바로 IT라 볼 수 있는 곳인데, 이 지역이 이제 원래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곳이었었는데, 근데 이 지역에 바로 굉장히 많은 흑인 노예들을 프랑스인들이 들여와가지고서 한 50만 명 됐었대요.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서 열심히 이 지역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먹었었던 설탕 같은 것을 재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프랑스 내부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게 됐던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IT 내부에서도 혁명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에 이 흑인 노예들 중에서는 약간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었고, 해방 노예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백인과 흑인 사이에서 이제 혼혈로서 태어났었던 물라토라 불리셨던 그런 인종들도 이때 당시에 활동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식민 지배를 하는 프랑스에게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었느냐? 나중에 IT의 흑인들은 본격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었고, 프랑스는 바로 이것을 나름대로는 처음에는 흑인들이 독립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렇긴 한데 이 독립이 이 독립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이 되게 되자 오히려 군대를 파병해가지고서 이 독립운동을 철저하게 진압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떠올랐던 사람이 바로 여기 보이는 투생 리베르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는 원래는 노예였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해방 노예가 됐던 사람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차례 걸쳐 가지고서 프랑스 군과 같이 협력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 내부에서 점차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 뭐 스페인 쪽에서의 그런 군사 장교까지 올라갔다가 프랑스의 군사 장교까지 올라갔다가 바로 이때 당시에 프랑스군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때마침 쳐들어왔었던 영국군을 공격해가지고서 영국군을 몰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실상 실력으로 부총독의 지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프랑스에서 파견했었던 총독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자 실질적으로 IT 지역을 총괄하는 그런 인물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 이 IT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계속해서 프랑스에게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당시에 프랑스에서 때마침 권력을 잡았었던 이 나폴레옹이 이 IT에 대해서 많은 압박을 가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을 했었던 이 투생 리베르티르는 이거 안 되겠다 싶었던 이 나폴레옹의 진압군에 맞서 가지고서 끝까지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하지만 나폴레옹의 정규군에게 대항해가지고서 제대로 된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 투생 리베르티르는 포로로 잡히게 되었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감옥에서 이제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 한 7개월 정도도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프랑스의 진화군은 아이티의 저항군에게 더 이상 싸움을 걸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이티의 군대가 점차 힘을 키워가지고서 프랑스군을 물리치게 되었고요. 이것의 결과 이때 당시에 흑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운동했었던 이 독립운동은 최초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에 이 아이티가 이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최초로 독립을 성공했었던 국가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그 독립의 성공은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당시에 이 독립운동의 확산 배경에선 다음과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원래 여러분들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에스파냐는 바로 남아메리카를 거의 상당수를 장악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나폴레옹 전쟁 과정 중에서 사실상 에스파냐 왕실 자체가 망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거든요. 이것 때문에 에스파냐가 이때 당시에 남아메리카 지역에 있던 식민지에 대해서 제대로 통제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었던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는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지배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누구였냐면 바로 크리올 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에스파냐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바로 이 남아메리카가 들어와가지고서 거기에다 정착을 했었던 백인 출신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크리올 계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크리올 계층이 상대적으로 어쨌든 간에 본국에서 왔었던 에스파냐인보다는 약간 좀 더 차별받는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올 계층은 자기들이 훨씬 더 자기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 위해서 바로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 보이다시피 크리올 계층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독립운동을 벌이게 됐었어요. 그렇게 가지고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은 대체로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바로 시몬 볼리바르, 여러분들 프린트 10페이지의 가운데에 보면은 해방자 시몬 볼리바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 볼리바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 시몬 볼리바르의 구상은 뭐였냐면 남아메리카 지역에 제2의 미국을 만드는 거였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몬 볼리바르는 자기가 속했던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이 남아메리카 전반에 걸쳐 가지고 전부 다 독립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몬 볼리바르의 활약에 힘입어서 현재 콜롬비아라든가 살인적인 그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곳이기도 하죠. 베네수엘라라든가 그 다음에 볼리비아라든가 페루 같은 것들이 바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때마침 남부 지역에서는 산마르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활동을 해가지고서 현재 아르헨티나에 해당되는 곳과 그 다음에 칠레 그리고 페루 지역에 해당되는 곳까지 바로 같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페루의 독립 같은 경우에 산마르틴과 그 다음에 볼리바르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활동을 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었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는 하나의 국가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연방국가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각 지역별로 교통로가 제대로 뚫리지 않은 것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모든 지역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하나의 국가로서 만들기에는 좀 이질성이 되게 컸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시몬 볼리바르가 대통령이 나중에 되긴 했었지만은 그 사람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시몬 볼리바르가 만들어놨었던 남아메리카 지역에 있었던 국가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현재의 각 남아메리카 지역의 각국이 되었다 볼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약간 예외인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멕시코였었어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자, 메스티소 계층에 해당했던 그런 사람들, 즉 백인과 원주민들 사이에서 이제 혼혈이 일어났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본격적인 바로 독립운동을 벌여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카톨릭 쪽에 해당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면은 당시에 식민지를 이제 만들었었던 유럽의 각국들이 원주민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흑인 노예라든가 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대접했던 것이 굉장히 형편없던 것이 사실이긴 했었습니다. 뭐 인간적이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때문에 이때 당시 이 이달고 신부와 같은 그 분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바로 스페인의 그런 식민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게 되었고, 이들은 각 지역에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 지역의 원주민과 그 다음에 메스티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중에 이달고 신부는 잡혀가지고 또 돌아가시게 돼요.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분들의 이분의 후예들이 결과적으로는 멕시코를 독립을 시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달고 신부는 바로 이 멕시코의 독립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분이기도 하는 거죠.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독특한 경우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브라질입니다. 이 브라질 경우에는요, 당시에 유럽에서 나폴레옹 전쟁이 터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스페인은 사실상 정복당한 거나 마찬가지였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이 나폴레옹 전쟁을 피해 가지고서 자국의 식민지였던 가장 큰 식민지 중에 하나인 브라질로 피난을 오게 됐거든요. 근데 당시에 크리오 계층들은 포르투갈 왕실이 브라질로 왔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환영을 합니다. 너무 환영을 하니까 나중에 가선 이 포르투갈 왕실이 그냥 유럽에 있는 조그만 나라로 돌아가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사는 것이 더 좋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서 아예 브라질 지역을 자기네들의 본국으로 선포를 해버려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서 브라질 지역이 포르투갈의 본국으로서 이제 있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었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중에 가가지고서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 다음 빈체제는 옛날에 있었던 여러 개의 유럽의 왕국들을 전부 다 원래대로 복구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포르투갈 지역이 바로 다시 회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이때 당시에 포르투갈 왕실은 바로 드디어 포르투갈로 복귀를 하기를 원해가지고서 실제로 복귀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브라질에 있는 백성들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런 모습을 눈치채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눈치를 채고 있었던 바로 브라질의 왕세자가 바로 이때 당시에 왕위 계승을 하겠다는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브라질의 왕으로 즉위하면서 자체적으로 브라질 왕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벌어졌느냐? 이때 당시에 왕세자가 독립을 선언하게 되면서 이제 브라질이 실질적인 독립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실질적인 억압이 되게 심하긴 했었어요. 바로 빈체제는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었습니까? 근데 유럽이 나폴레옹 전쟁 때문에 굉장히 혼잡한 그 틈을 타가지고서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여러 개의 국가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국가들을 원래 식민지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이때 당시 이것은 실질적으로 남아메리카에 있는 여러 개의 국가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위협이 됐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빈체제를 구성했었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영국과 그 다음에 프로이센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라든가 러시아 같은 나라가 여기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영국의 경우에는 애당초에 바로 이 빈체제에서 적극적으로 활약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영국은 당시에 어쨌든 간에 돈 많이 벌면 좋다고 생각했던 거였거든요. 때문에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남아메리카 지역은 바로 스페인의 영역에 해당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영국이 가가지고서 장악을 하게, 만약에 이 지역이 계속해서 독립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독립하고 있었던 남아메리카 지역의 독립을 바로 계속해서 영국이 지지를 해주게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남아메리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영국한테 고마워가지고서 영국 물품들 많이 사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원래 자기네들의 시장이 아니었던 곳의 백성들이 바로 영국의 물건들을 많이 사게 된다고 한다면 영국의 경제 성장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영국은 바로 새로운 시장을 확보한다는 명목 하에 바로 영국이 적극적으로 남아메리카 지역의 독립을 지지를 해줍니다. 근데 거기다 또 한 가지, 아메리카 지역의 신생 독립국으로서 이때 당시에 제국주의 국가로서 점차 성장을 해나가는 새로운 국가가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근데 남아메리카가 아니고 북아메리카였었죠. 어딜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미국이 점차 성장을 해나가고 있지만 전 세계가 사실상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다 먹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남아메리카 지역이 사실상의 주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시장의 주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이 성장하면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물건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만약에 남아메리카 지역의 독립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남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이 되게 고마워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같은 아메리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동질감을 느껴가지고서 미국에게 되게 고마움을 느끼고 미국의 물건 같은 걸 많이 살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미국의 경우에는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를 계속해서 할 목적으로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먼로라고 하는 사람이 대륙의 일은 아메리카에 있는 국가들이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바로 아메리카의 일은 대륙이 절대로 간섭하지 마라.
미국은 그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바로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먼로 선언 혹은 먼로 독트린이라고 불리는데요. 바로 이것의 결과 이때 당시에 아메리카 지역에 대해서 특히 남아메리카 지역에 대해서 유럽의 각국들이 더 이상 간섭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뒤로 이어서 남아메리카 지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남아메리카 지역은 주로 스페인 계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주된 인종을 이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바로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주로 많이 쓰였었기 때문에 바로 이 남아메리카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라틴 아메리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라틴 아메리카는 점차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독립은 했어요. 독립은 했는데 근데 이 독립을 했었던 다음부터는 이 남아메리카 자체의 여러 개 국가들이 제대로 그 국가가 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분열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다가 바로 남아메리카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었던 미국이 바로 자기들에게 좀 더 유리한 세력을 막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것 때문에 이때 당시 남아메리카 지역의 내정은 굉장히 좀 복잡해진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당시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을 이루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산업혁명을 이룬다고 한다면 되게 많은 양에 해당하는 원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원료를 들여와가지고서 만든 물건을 판매할 시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남아메리카가 딱 좋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남아메리카는 미국의 내정 간섭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미국의 원료 공급지로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의 상품 시장으로서도 역시 전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았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세력이 셌거나 하는 그런 지방의 세력들은 각각 각 지역에서 쿠데타 같은 것을 일으켜서 군사 정변 같은 걸 일으켜가지고서 그래서 권력을 잡은 다음에 그 독재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당시에 남아메리카 자체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됐었었는데, 그러다가 19세기 후반 때는 그래도 미국이 잘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 미국에게 바로 여러 개 굉장히 많은 자원 같은 것을 판매하고 식량 같은 것을 판매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물론 판매한 대상이 미국으로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긴 했지만요.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에 이 남아메리카는 각종 여러 개의 자원과 그 다음에 식량 수출 같은 걸로 경제 성장을 실제로 되게 많이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여러 선진국과 비슷하게 이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정당 정치가 들어오게 됐어 가지고서, 그래서 바로 나름대로 좀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볼 만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남아메리카 지역의 자원 같은 것을 탐냈었던 주변의 여러 개의 유럽의 여러 개의 나라들과 미국의 그런 개입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서 여기는 항상 바로 사회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미국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는 몇 페이지에 해당되냐면 11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미국의 발전. 자, 먼저 미국은 독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역을 확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북아메리카 지역의 동부에 불과했었던 미국의 영토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른 여러 개의 나라들에게 바로 영토를 사거나,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에게 프랑스가 점령했었던 북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영토를 돈 주고 삽니다. 그렇게 하거나 혹은 전쟁 같은 걸 통해 가지고서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을 해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토를 확장을 하면 당연히 거기 가서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쪽으로 계속해서 동쪽을 이제 미국이 장악했으니까 서쪽으로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려고 했는데, 서쪽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바로 이 서쪽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금광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자 이때 당시에 이 금광에서 금을 찾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대거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때 당시에 서부 개척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옛날에 있었던 그 서부 영화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 서부 영화 같은 것은 그 시대 때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 같은 것을 영화해서 만든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도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산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업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바로 거기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죠.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미국의 자체의 인구가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바로 산업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구를 가장 빠른 방법으로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민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 해당되는 이민자들을 대거 수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체적으로 그 이민자들이 아이 낳는 것들을 그다지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가 되게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외에서 들어왔던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정착하는 것만큼 원래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른바 원주민들, 우리는 그들을 바로 인디언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인디언들은 이때 당시에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건 땅들이 점차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미국은 바로 이런 인디언들을 약간 좀 눈 가리고 아웅한 거죠. 바로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별로 그렇게 쓸모없는 땅으로 이 인디언들을 대거 몰아내버려요. 몰아내가지고서 그들을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었으니 그때 당시에 그들을 몰아내가지고서 정착하게 했던 땅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했었지만은 이때 당시에 원주민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원래 살고 있던 땅에서 대거 쫓겨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이런 식의 그런 엄청난 차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린트 11페이지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미국의 북부와 남부의 여러 개의 주들이 서로 대립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북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바로 주로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공장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역의 경우에는 상공업자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상공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 충분히 벌어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해당되는 농업 생산력을 이제 보여줬었던 이른바 자영농들이 이때 당시에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자영농보다 이제 주로 이제 상공업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노예로 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들이 일할 의욕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당연히 일할 의욕이 전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노예들을 감시할 사람들도 붙여야 되고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산업 생산력이 되게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일을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그래가지고서 많이 일해가지고서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서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른바 자유인들이 많이 필요했겠죠. 단 자유인은 자유인인데 돈이 없는 자유인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이른바 노예보단 노동자가 훨씬 더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노동자들에게 주는 월급이 최대한 쌌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를 고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노동자들이 많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많은 노동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월급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네들이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거나 물건의 가격을 비싸게 팔지 않으려고 한다면 바로 물건을 만드는 본인의 이익을 그만큼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자기네들이 그다지 원하는 사항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 때문에 이들은 이때 당시에 값싼 노동자가 미국에 되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업혁명은 전 세계에서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됐었던 그런 산업혁명은 유럽 전역으로 전파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프랑스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나중에 가가지고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났었던 영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에서 만들었던 물건이 더 좋을까요? 뒤따라가지고서 산업혁명을 이루어가지고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게 되었었던 미국의 물건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영국과 같은 유럽의 선진국가들의 물건들이 훨씬 더 품질이 좋겠죠, 여러분들. 자, 이랬기 때문에 당연히 유럽의 물건들이 값싸게 미국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미국에 있는 모든 공장 주인을 전부 다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원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들은 바로 국가에게 우리들을 좀 보호해달라, 일종의 보호무역을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방주의를 원했었습니다. 즉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런 보호무역 같은 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길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 개의 주들이 같이 모여가지고서 나라를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만든 정부가 바로 연방정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미국의 각 주들은 우리나라의 도라고
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상 반 정도는 독립된 국가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각 주별로 시행했었던 법령 자체가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상공업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국경선 같은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공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각 주별로 시행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상공업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되는 것을 좋아하긴 했었겠지만, 그것을 또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주도 있으니까 이렇게 할 바엔 차라리 바로 연방, 각 지역, 각 주들의 대표라 볼 수 있었던 연방 정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해 가지고서 바로 각 주들에게 바로 보호무역을 하라고 압력을 가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되게 좋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북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연방주의를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선호했었습니다. 더불어서 노예가 있는 것은 그다지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노예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노동을 시키는 것은 되게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차라리 노예보다는 노예를 좀 더 해방시켜 가지고서 바로 임금을 받고서 일을 하는 노동 시장을 굉장히 좀 크게 늘려서, 그 규모를 되게 크게 늘려서 노동자들이 바로 공장 주인에게 받는 월급을 되게 싸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당시에 바로 노예 해방을 희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농장이 되게 컸었어요. 농장이 굉장히 컸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농업 일을 해봐서 아는지 모르겠지만 농업 일이 워낙 힘들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지금 미국이 기계가 되게 많이 발달했었지만 이때 당시 기계가 그다지 발달했던 때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 남부 지역에서 많이 재배됐었던 그런 그 작물이 바로 뭐냐면 목화 같은 것이었는데, 이거 이제 다른 말로 면화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런 면화를 일일이 손으로 다 따야 되는 것이었었어요. 이것을 일일이 손으로 다 따야 되다 보니까 이 목화를 손으로 따가지고서 얻어진 이익들이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서 노동자들을 불러들여 가가지고서 일을 시킨다고 한다면 노동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생각보다 많은 양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니까 그 일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농장주들의 경우에는 넓은 목화밭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누군가, 자기가 가가지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기 혼자서도 이 모든 걸 전부 다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적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즉 노예가 많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은 이때 당시에 바로 노예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호합니다. 노예제로 바로 이 대농장이 운영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때 당시에 이들의 경우에는요, 남부 지역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을 굉장히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선호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연방 정부가 보호무역을 실시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에서부터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매겨버리면 당연히 그 외국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물건에 대해서 역시 똑같이 보복으로 관세를 매겨버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미국에서 생산되었었던 면화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가격 경쟁력이 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 정부가 바로 보호무역을 실시하게 된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면화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보복으로서 관세를 매겨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관세를 매겨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미국의 면화가, 즉 미국의 목화가 가격이 쌈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관세 붙여버리면 그냥 굳이 싼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굳이 싼 것도 아닌 상황이 돼버릴 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바로 이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유무역을 굉장히 선호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분권주의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즉, 자,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당시에 노예제 폐지가 대세이긴 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대농장주들이 노예제를 폐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농장 자체를 꾸리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안 되는 것이니까 바로 남부 지역 안에서는 노예제가 합법이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보통 법을 시행한다고 한다면 하나의 국가에서 어떤 지역은 이 법 하지 말고 어떤 지역은 이 법은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연방정부, 즉 미국의 중앙정부 있죠. 이 중앙정부의 힘이 강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즉 각 주별로, 미국의 여러 개의 주별로
각각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이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연방의 통제력이 약화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바로 남부 지역에선 노예제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들은 바로 분권주의를 주장을 했었고요. 당연히 이들은 노예제를 찬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은요, 여러분들 크게 봤을 때 공화당과 그 다음에 민주당으로 갈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미국은 노예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늦게 폐지가 됐던 곳이에요. 전 세계에서는 이 노예제가 되게 야만적인 제도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폐지한 추세였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권적인 측면에서라도 이것을 미국에서 반드시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었었는데 당시에 미국의 양대 정당은 민주당과 그 다음에 공화당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민주당은 이 노예제 폐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반은 바로 노예제 폐지를 찬성한다고 했었고 나머지 반은 노예제 폐지를 반대한다고 했었습니다. 왜? 바로 그 나머지 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바로 그 출신이 바로 이 남부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었었거든요. 근데 공화당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이제 보수라고 하지만 공화당의 경우에는 오히려 노예제의 폐지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인 그런 측면이 강했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 정당별로 미국의 정치계도 노예제를 두고서 되게 혼란에 빠져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때마침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됐었네요. 그런데 당시에 민주당 자체가 노예제에 대해서 이것을 찬성을 당론을 할 것인가 반대를 당론으로 할 것인가를 가지고서 분열되어 있던 그 틈을 타가지고서 공화당 쪽에서 바로 노예제 폐지에 찬성하는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때 당시에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투표 결과 링컨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 당시에 링컨이 바로 본격적으로 노예제를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노예제 폐지는 곧 대농장을 운영할 수 없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농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은 망하는 의미나 마찬가지라 생각했었던 남부 지역의 사람들은 바로 스스로 본격적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즉 남부 7개의 주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나중에 노예제 폐지에 반대했었던 4개의 주가 같이 합류를 해요. 그래가지고서 11개의 주가 이때 당시에 스스로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전쟁을 잘하기로 유명했었던 리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남부군의 총사령관으로 세우고서 북부군과 열심히 싸움을 벌였거든요. 근데 미국의 주 인구수를 봤을 때 바로 상대적으로 남부 지역에 있는 인구수가 훨씬 더 적어요. 당연히 군대 숫자도 남부가 훨씬 더 적겠죠.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 초기에는 바로 리 장군이 너무 잘 싸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부군이 상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우세했었습니다, 남부가. 그런데 중간에 갑작스럽게 링컨이 사건을 하나 터뜨린 거죠. 바로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딱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되자 북부는 드디어 노예 해방을 선언했다. 제대로 흑인들에게 바로 인간 대접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부의 정치 방향이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때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정답 퍼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여론 자체는 북부에게 되게 유리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 차례의 싸움들이 막 벌어지게 됐었는데 이때 당시에 흑인들의 경우에도 여러분들 자기네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펼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흑인들이 자기네들을 계속해서 노예로 삼으려고 했었던 남부 지역을 확실히 밟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이때 당시 대거 군대에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그리고 전투를 되게 많이 시행하게 됐었고 그것의 결과 몇십만이 넘는 그런 노예들이 같이 이 북부군에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게티즈버그 전투라고 한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이 북부가 승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 이후로 바로 계속해서 남부군은 패배하다가 최종적으로 북부가 승리하게 되면서 남북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당연히 여러분 알다시피 노예제가 폐지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연방제가 유지가 됩니다. 자, 연방제가 딱 유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남부에 있는 대농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수가 이제 많이 없어지는 모습도 보여줬겠죠.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바로 이 미국 자체에는 이때 당시에 이 흑인 노예들 상당수가 바로 해방이 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냐면은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켜주는 건 좋은데 흑인 노예들에게 당신들 그래 어떻게 먹고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바로 대책을 전혀 안 세워줬거든요. 이랬기 때문에 이때 당시 흑인 노예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직장을 가졌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장을 갖기 위해서 바로 굉장히 싼 값을 받고서 이때 당시에 많은 상공업자들에게 고용돼 가지고서 이제 일을 해 나가면서 미국 경제력이 성장하는데
하나의 밑바탕이 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노예들을 되게 좋게 봐가지고서 이렇게 해방시켜 준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해방시켜 준 그런 측면이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산업혁명 본격화. 즉, 이때 당시 미국은 이렇게 되게 되면서 미국이 분열할 모든 건덕지가 전부 다 해결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남은 것은 뭐냐? 그냥 발전만 하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좀 굉장히 많이 늦게, 일본보다 조금 더 빠르게 했었지만 굉장히 늦게 산업 개발을 하게 됐었던 미국, 이제 본격적으로는 바로 정말 달리기만 했었었는데요. 첫 번째, 자원이 너무 많았었어요. 여러 개의 천연 자원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해방로에 정말로 일자리 찾으려고 미친 듯이 돌아다녔었습니다. 근데 거기다 더불어서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바로 이민을 오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된 상황에서 나중에 가서는요, 바로 넓은 농장도 기계로서 전부 다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기구의 기계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막 증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구는 증가하고 농업 생산력이 증가해가지고서 그 인구를 전부 다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산업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었던 그런 인구들이 전부 다 고용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은 그만큼 돈만 버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미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 그 미국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미국의 동부와 서부 지역을 같이 하나로 통일성 있게 연결해준 철도 같은 것이 거의 만들지 않아졌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바로 철도가, 대륙 횡단 철도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대륙 횡단 철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은 이제는 유럽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쪽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좀 덜 개발돼 있었던 미국의 서부 지역으로 되게 많이 사람들이 옮겨가게 되면서 미국 전역이 이때 당시에 전반적인 발달을 이루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19세기 후반때쯤에는 세계 최대의 바로 공업국으로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라틴 아메리카에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경제적 이득을 많이 취했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필리핀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필리핀이 이때 당시에 에스파냐에게서부터 독립 운동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필리핀인들을 열심히 도와주다가 나중에 바로 에스파냐인들에게 필리핀을 돈 주고 삽니다. 돈 주고 사고서 바로 이 필리핀을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필리핀의 독립운동가들은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겠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괌과 같은 곳들도 전부 다 식민지로 삼게 되면서 미국의 영향력은 태평양과 같은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점차 그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10페이지. 5번,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과 미국의 발전. 자, 동그라미 1번의 배경에서는요, 밑줄 치겠습니다. 미국 혁명, 밑줄,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밑줄. 전개에서는요, 별표 하나, 빈칸에 적겠습니다. IT, 독립, 투생, 리베르티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흑인 노예들의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독립국이었다 볼 수 있겠죠. 독립의 확산에서는요, 별표 한 개 반. 자, 동그라미 1번, 나폴레옹 전쟁으로 에스파냐. 자, 에스파냐의 간섭이 약화가 됩니다. 동그라미 2번, 크리오 계층, 즉 식민지 지배 계층이었었죠. 식민지에서 태어난 바로 백인 계층들을 일컬어서 크리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었고, 그 결과 동그라미 1번, 북부 지역에서는 시몬 볼리바르라고 하는 사람, 즉 쉽게 줄여서 볼리바르라고 적어주세요. 볼리바르의 활약. 이 사람의 활약으로 인해서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그 다음에 페루 같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동남미 2번에서는 남부 지역에선 산 마르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활약을 해서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같은 곳을 독립을 시켰고요. 자, 멕시코가 이후에 독립이 되게 됩니다. 별표 하나. 여기서는 이달고 신부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의 독립에서는 별표 하나. 바로 나폴레옹을 피해서 밑줄 치겠습니다. 브라질로 온 빈칸을 적겠습니다. 포르투갈 왕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서 빈칸을 적겠습니다. 왕세자가 독립을 성공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별표 하나, 억압에서는요, 빈칸을 적겠습니다. 빈체제. 자, 이 빈체제가 바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제한을 가하려고 했었지만 밑줄 치겠습니다. 독립 억압 노력. 하지만 동그라미 1번, 새로운 상품 시장 확보를 위해서 바로 빈체제의 소속국이었던 영국이 이걸 애당초에 반대해버립니다. 빈칸 적겠습니다. 영국. 그다음 동그라미 2번,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영향력 확대 목적으로 빈칸 적겠습니다. 먼로 선언. 또 다른 말은 먼로 독트린이라고 얘기하죠.
먼로 선언 이것을 통해서 미국이 독립을 지지하게 됩니다. 밑줄 쫙. 자, 그다음에 별표 역시 하나. 별표 하나 짱짱 많죠? 외우세요 그냥. 자,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변화에서는 동감 1번 독립 이후 미국의 내정 간섭이 많았습니다. 동감 2번 미국의 원료 공급지, 동감이 3번 상품 시장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동감이 4번 지방 세력가들을 주도로 독재 정권 수립 및 정변으로 혼란이 계속해서 됐었으나 19세기 후반쯤에는 동감 1번 자원 및 식량 수출 등으로 경제 성장. 자, 빈칸 띄어진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좀 오타니까 좀 붙여주세요. 자, 그래서 자원 및 그 다음에 동감 2번 정당 정치 등장.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감이 3번 지속적인 외세 개입과 사회 분열로 혼란. 자, 분열 붙여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보면 미국의 발전에서는 자, 별표 하나 영토의 확장, 자, 영토 매입, 그 다음에 전쟁 이런 방법으로 동감 1번 국토 확장, 그다음에 동감 2번 금광 발견 이걸로 인해서 서부 개척이 본격화가 됩니다. 동감 3번 산업 성장. 다시 새롭게 넘버링 합니다. 동감 1번 이민자 증가. 이민자 계속해서 증가하고 동감 2번 인구가 증가하고 동감 3번 원주민. 이 원주민들을 바로 인디언이라고 얘기하죠. 이 인디언들 강제 이주가 있었습니다. 어디로? 바로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이주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별표 2개 칩니다. 전쟁 전에 북부와 남부 같은 경우에는요. 북부는 빈칸해 주겠습니다. 상공업자. 자, 상공업자와 자영농 중심으로 활동했었고 동감 1번 이들은 이때 당시 첫 번째 값싼 빈칸해 주겠습니다. 임금 노동자를 원했습니다. 동감 2번 보호무역을 국가에게 원했죠. 그리고 동감 3번 국가는 바로 각 주들의 대표라 볼 수 있었던 연방정부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국가가 운영되기를 바랬었습니다. 동감이 3번 연방주의, 동감이 4번 노예해방 빈칸 적겠습니다. 노예해방을 선언했었죠. 자, 그 다음에 남부 같은 경우에는요. 대농장주 중심으로 주로 이제 면화, 즉 목화죠.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재배를 하고 있었던 대농장주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남부였었고 이곳의 경우에는 동감 1번 노예 노동을, 동감 2번 자유무역을, 그 다음에 동감이 3번 분권주의를 선호했었습니다. 그리고 동감이 4번 노예제 찬성을 했었었죠. 결과적으로 이 양쪽에 바로 대립이 점점 심화가 되게 되다가 별표 하나 칩니다. 전개에서는 공화당에 빈칸 적겠습니다. 링컨. 근데 이 링컨이 바로 노예 해방론자였었거든요. 자, 이 사람이 당선되게 되면서 노예제 폐지, 남부 7개의 주가 독립을 선언하고 이후에 4개의 주가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남부가 우세했었지만 링컨에 빈칸 적겠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 이 노예 해방 선언으로 북부에 유리한 여론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싸움이 점차 북부 쪽으로 넘어가다가 나중에 가선 빈칸이 적혔습니다. 게티즈버그 전투 어입니다. 게티즈버그 전투로 전세가 역전되게 됐고 박스 치겠습니다. 북부 최종 승리. 결과에서는요. 동감 1번 노예제가 최종적으로 폐지됩니다. 동감 2번 연방제가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바로 미국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별표 하나 칩니다. 바로 산업혁명의 본격화에선 동감 1번 풍부한 천연자원과 동감 2번 노동력이 증가합니다. 이때 당시에 해방노예와 그 다음에 이민자, 그리고 동감 3번 농기구의 기계화로 바로 농업 생산력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동감이 4번 대륙 횡단철도가 완성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대륙 횡단철도. 이것의 결과 서방 지역도 점차 개발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미국의 서방입니다. 미국의 서쪽. 자, 그 다음 밑줄 치겠습니다. 이후에 19세기 후반 세계 최대의 공업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감이 6번 마지막이죠. 결과적으로 미국은 점차 힘을 키워가지고서 바로 동감 1번 남아메리카죠. 즉 라틴 아메리카. 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었고 동감 2번 빈칸 적겠습니다. 이후에 바로 필리핀 그리고 괌 같은 곳을 식민지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